인공지능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한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인공지능 기술 중 시계열 자료와 순환신경망, 적대적 생성신경망, 그리고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임상 검증과 법과 제도를 마지막으로 국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시계열 자료와 순환신경망입니다. 시계열 자료란 마치 심전도처럼 각 시점에서의 특정 값보다는 그 전후의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하고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수집된 연속적 값들이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는 자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심전도처럼 원래부터 시간적인 특징을 갖는 데이터도 있지만 흉부 엑스레이를 시간에 따라 여러 장 촬영한 경우에도 시계열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목적은 먼저 데이터의 경향이나 주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며 음성에서 문자열을 추출하는 것처럼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데이터의 경향을 파악하려면 과거 정보가 필요하므로 데이터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 미래의 데이터가 직전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데이터의 전체적인 경향성과 관련이 있는 맥락 의존성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심장이 한 번 박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것처럼 각 데이터의 크기가 다를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데이터는 n차원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적 데이터의 경우 각 데이터 벡터의 길이가 피처의 수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시점의 수에 따라 각 데이터 벡터의 길이가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각 환자의 CRP, ESR, WBC 수치로 데이터를 구성할 경우 정적 데이터에서는 환자 한 명의 CRP, ESR, WBC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겠지만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각 날짜에서의 랩 결과가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시계열 데이터에는 기억 의존성과 맥락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Recurrent Edge입니다. 아래 인풋 유닛의 시간 순으로 x1, x2, x3라는 데이터가 차례로 입력이 될 텐데 x1 시점의 데이터를 연산한 결과를 x2에 반영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되돌아오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신경망의 기본적인 구조를 셀이라고 합니다. 같은 그림을 시점에 따라 분리하여 그려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를 보면 해당 시간의 인풋인 xt뿐만 아니라 t-1 시점에 연산된 값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이 된 값은 또다시 t+1 시점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xt와 t-1 시점의 연산 결과인 ht-1에 각각의 웨이트가 곱해져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환신경망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순환신경망의 경우 레이어 깊이뿐만이 아니라 시계열 시간 범위도 작용하기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훨씬 심하게 발생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은 사용하기가 힘들고 Rectified Linear Unit 펑션의 경우에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시점별로 동일한 가중치가 계속해서 중첩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울기가 발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기존 CNN에서의 학습이 공간적인 축만 고려하면 되는 것과 달리 순환신경망의 백프로파게이션은 공간축뿐만이 아니라 시간축 또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점별로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순환신경망을 응용한 구조들도 있습니다. 위의 문장에서 빈칸에 적합한 단어를 찾을 때 빈칸 앞의 단어들만 봐서는 빈칸의 단어를 유추하기 힘들지만 뒤의 단어까지
모두 살펴보면 단어를 유추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처럼 문제에 따라서 이전의 시점과 이후의 시점의 데이터를 모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셀 2개를 사용해서 하나의 셀로는 이전 시점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연산하고 또 하나의 셀로는 이후 시점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연산하여 두 셀의 데이터를 모두 반영해 최종 출력을 만들게 됩니다. 왼쪽과 같은 기본적인 순환신경망의 경우 앞 데이터를 뒤 시점으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먼 과거의 데이터는 점차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가 롱 숏텀 메모리입니다. LSTM에서는 그림에서 동그라미 혹은 직선으로 표현된 게이트를 활용하여 이전 시점의 데이터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현재 시점에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인풋 게이트와 연산됩니다. 여기에 이전 시점 메모리 블럭의 데이터인 st-1이 forget 게이트와 연산된 값을 더해주면 현재 셀의 상태인 st가 됩니다. st는 액티베이션 펑션과 아웃풋 게이트를 거쳐 최종적인 현재 시점의 아웃풋이 됩니다. 제9장 적대적 생성 신경망입니다. 하인만이 남긴 말처럼 모델이 어떠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보려면 클래시피케이션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해당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레이턴트 벡터인 Z가 인풋으로 주어지면 모델은 다양한 영상을 출력하고 이 생성된 영상들의 분포가 실제 분포와 가까운지를 평가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adversarial이라는 개념을 더하면 gen 모델이 되는데 adversarial은 두 개의 모델이 서로 경쟁하며 학습하여 서로의 성능이 올라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너레이터는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서 계속해서 페이크 모델을 생성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페이크와 리얼 이미지를 받아서 무엇이 페이크이고 리얼 이미지인지를 구분합니다. 제너레이터의 학습 목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를 리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 목표는 페이크와 리얼을 잘 구분해내는 것이 됩니다. 이 모델의 손실함수를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식을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살펴보면 앞의 항은 뒤에 관한 항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뒤의 항을 최소화하려면 DGZ, 즉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식을 살펴보면 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인 X가 들어왔을 때에는 1, 그리고 GZ가 들어왔을 때는 0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함수로 학습을 진행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둘 중에 하나가 너무 뛰어나게 되면 다른 하나가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 사이 학습 속도에 균형이 필요하며 제너레이터의 입장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true라고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true라고 인식하는 한 가지 종류의 이미지만을 계속해서 생성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발전된 형태의 겐 구조들이 있습니다. 제10장 인공지능의 결과를 해석, 설명이 가능하게 하려면입니다. 딥러닝은 피처까지 스스로 추출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사람은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뿐 인공지능이 왜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델이 어떻게 그러한 결과를 추출하였는지, 즉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피처 맵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모델이 학습 결과 만들어낸 피처 맵들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으로 타겟과 웨이트를 고정시켜 놓고 데이터셋의 이미지들 중 어떤 이미지가 타겟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피처 맵을 액티베이션 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맥시마이제이션 바이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를 조금 더 발전시킨 개념으로 학습할 때와 반대로 그레디언트를 계속 더해가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어떤 특징들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세 가지의 방식은 모두 글로벌 인터프리터빌리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반면 개별 이미지에서의 인터프리터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별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들을 지워가면서 모델의 연산값이 얼마나 소실되는지 살펴보는 오클루전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어떤 부분을 가렸을 때의 연산 출력값이 많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이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각 그림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셀리언시 맵으로 y를 입력값인 x에 대해서 미분하여 인풋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이 변했을 때 결과값이 많이 변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입니다. 컨볼루션을 거쳐서 만들어진 피처 맵에 마지막으로 곱해지는 웨이트는 피처 맵에서 정답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컨볼루션을 거쳐서 나온 각각의 피처 맵에 웨이트를 곱해준 후 이를 모두 더하면 해당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제4부로 넘어가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임상 검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다른 의학적 검사와 마찬가지로 민감도, 특이도, 위음성률, 위양성률,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는 유병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같은 모델을 유병률이 다른 곳에 적용할 경우 민감도와 특이도는 모두 같지만 유병률이 높을수록 양성 예측도는 높아지고 음성 예측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양성과 음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변화하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바탕으로 1-스페시피시티를 가로축 그리고 센시티비티를 세로축으로 해서 그린 그래프로 ROC 커브라고 부릅니다. 이상적인 검사의 경우 스페시피시티와 센시티비티가 모두 1이 되어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1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감도와 특이도는 유병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로축을 센시티비티로 그리고 세로축을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로 해서 그린 그래프인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검사라도 유병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밸런스드 데이터셋인 경우, 즉 유병률이 작을 때처럼 클래스 간 데이터 양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통해서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는 모델의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하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필수적이며 바람직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위해서는 임상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별도의 독립적 자료를 가능한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료를 수집하여 성능이 좋은 모델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모델의 높은 정확도가 꼭 향상된 진료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에서는 환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임상 결과에는 영향이 적을 수 있고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인해 추가로 행한 치료가 과잉 진료에 해당하거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결과를 의료진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5부 법과 제도에서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 법은 꾸준히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과연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동의 없이 감염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더라도 감염 처리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프리설트 등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허가를 받더라도 이것이 임상 현장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된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의료 현장에 적용하면서 적절한 사용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한 길라잡이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